여러분의 5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 행복, 어쩌면 후회. 제 5년은 차가운 법률 서류 몇 장으로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아 제 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칼에 베이는 듯했습니다. 김수현 씨, 이 재산 분할 합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취득하신 아파트와 자동차는 모두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최 변호사님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서류 위를 가득 메운 글자들을 쳐다보았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7년 전 캠퍼스 벚꽃나무 아래서 얼굴을 붉히며 고백하던 이준호와 반년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남편분의 회사 지분에 관해서는 최 변호사님의 말이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끊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끊으려다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준호 씨 아내분 되시나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상태가 위급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합의서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수현 씨? 김수현 씨? 듣고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뛰쳐나가다 유리문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 최 변호사님이 무어라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단 침공 데이 IP. 가방을 움켜쥐고 뛰쳐나가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죠.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산조각 났다고 믿었던 우리의 기억들처럼 그 순간 모든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겠다며 밤을 새우던 서툰 모습. 신혼여행지 제주도 바닷가에서 파도를 쫓으며 웃던 소리.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리던 기쁨의 눈물.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최근 반년간의 냉담함, 끝없는 다툼, 그의 셔츠 깃에서 발견했던 립스틱 자국과 뒤섞여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응급실의 눈부신 조명 아래 저는 침대에 누워 온갖 튜브에 둘러싸인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걸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녹색 선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환자분, 두부 손상이 심각해 즉시 개두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피곤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손이 떨려 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 박미자 여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늘 입으시던 짙은 남색 재킷에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이 혼란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네가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이모가 전화하더구나. 어머니는 병상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복잡한 눈빛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사위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제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수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니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이혼하려던 거 아니었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기회라니.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골치 아픈 거 없이 깔끔하게 끝낼 기회. 어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면 그제야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발끝부터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지금 나더러 죽으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놈이 애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했니?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어? 외박에, 폭언에, 어쩌면 밖에 다른 여자가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해. 냉혈한처럼 굴 순 없다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대치하다 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놓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엄마가 충고했다는 건 잊지 마라. 착하기만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니까. 저는 돌아서서 병상 앞으로 가 망설임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이준호를 급히 수술실로 옮기는 것을 보며 저는 힘이 빠진 듯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멀찍이 서서 다가오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는 다가와 제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습니다. 넌 곧 알게 될 거다. 그 말만 남기고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텅 빈 복도에 어머니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두 팔을 감싸 앉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수능지원대학부터 직장 선택까지 어머니는 늘 옳았습니다. 심지어 단추 이준호와의 교제를 반대했던 것도 나중에 보니 그의 성격적 결함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의 불빛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하며 제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남기를, 아니면 어머니의 예언이 틀리기를. 수술실의 등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던 탓에 다리가 저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미소를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생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에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요. 두부 손상 환자들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혼수 상태를 겪습니다. 그 후에야 신경기능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장기적인 간병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에서 나오는 이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시트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투명한 튜브는 소변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옅은 노란색 액체를 보니 우리가 처음 데이트할 때 그가 사줬던 레몬차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안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한때는 죽도록 사랑했고 또 이를 갈며 미워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기처럼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의 속눈썹이 조명 아래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자취방에서 처음 밤을 보냈을 때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속눈썹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말 들리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튜브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창가로 물러났습니다. 창밖 병원 정원에서는 몇몇 환자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휠체어에 탄 노인을 밀며 울퉁불퉁한 길을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도 저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녔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좀 어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의 언쟁이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제야 제가 거의 2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 배고파. 집에서 소고기 야채죽 끓였어. 곧 가져다 줄게.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는 보온병을 들고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짙은 녹색 니트를 입고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안색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저번에 뵈었을 때보다 깊어진 것 같았죠. 따뜻할 때 먹어라. 어머니가 보온병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야채죽이었습니다. 위에는 잘게 썬 쪽파까지 뿌려져 있었죠. 그릇을 받아드니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침대에 누운 이준호를 흘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너무 밥이나 먹어. 어머니는 제 말을 끊고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비타민이야.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넘어가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가끔 모니터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언제쯤 깨어난다고 하더냐. 빠르면 하루 이틀,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어머니는 마치 임무를 수행하듯 능숙하게 보온병을 챙겼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밤에 문단속 잘하고. 같이 안 있어? 말을 내뱉고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준호의 사이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죽을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죠.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너희 박이모랑 연극 보기로 약속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수연아,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럴 가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랬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었지만 끝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았죠. 어릴 땐 그 숨은 뜻을 알려달라며 조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모호함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오 이준호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저는 흥분해서 호출 벨을 눌렀습니다. 내 말 들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겨우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곧 의사가 달려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눈을 뜬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언어 기능과 신체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뇌 손상 회복은 긴 과정이니 가족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준호 형 소식 듣고 왔습니다. 이준호의 동업자인 강민석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차린 인테리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도화선 중 하나이기도 했죠.
이준호는 모든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부었으니까요. 고마워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보니 그의 시선이 계속 침대 쪽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대요? 회사의 형이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강민석은 침대 옆에 앉아 지나치게 살갑게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퇴원 못해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그를 빤히 쳐다보자 강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뇨, 그게 아니라 큰 거래처 몇 군데서 꼭 준호 형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는 침대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형, 그 푸른마을 아파트 프로젝트. 계약서 어디 뒀어요? 재무팀에서. 지금은 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민석은 멋쩍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해 마세요. 제가 너무 급해서. 이건 회사에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비밀번호는 형 생일이에요. 그가 내민 카드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이준호의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고 우리 공동명의 통장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석이 돌아간 후 간호사가 약을 갈러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분 참 자상하시네요. 어제도 전화해서 이준호 씨 상태 물어보시던데 간호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제요? 어제도 왔었어요? 아니요. 오지는 않고 간호사실로 전화해서 상태만 물어보셨어요. 특히 언제 깨어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유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민석의 행동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동업자를 걱정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에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간호사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반쯤 열린 옷장에는 이준호의 양복들이 색깔별로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속옷 몇 개를 챙기다 문득 그의 서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결혼 후 그곳은 점차 저의 출입이 금지된 작은 방이 되어버렸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서랍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준호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경계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아는 비밀번호를 몇 개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딸깍 가장 아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개와 제가 처음 보는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터리는 37%가 남아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그의 생일도 아니었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잠금 해제.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로그인되자 수십 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채팅방 이름은 최대리였지만 내용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빠, 어젯밤 최고였어. 나 아직도 아래가 아파. 주말에 새로 생긴 호텔 갈까? 나 새 속옷 샀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니 노골적인 대화 외에도 여러 차례의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메모에는 자기 가방 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로는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가 말했던 약은
주말 출장은 모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박지연이었습니다. 수연아, 준호 씨 사고 났다며? 너 괜찮아? 지연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알았어. 한두 명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발, 그럴 줄 알았어. 반년 전에 코엑스에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고 했잖아. 그때 네가 고객일 거라고 했었지. 언제?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네가 디자인 시안 때문에 밤새우던 그 주에 나중에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더는 말 안 했는데 수연아, 미안해. 내 탓 아니야. 내가 너무 멍청했어. 눈물을 닦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애정 섞인 대화 외에도 갤러리에는 수많은 다정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일주일 전 우리가 냉전 중일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욕실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었고 그 뒤 유리에는 침대 위에 누운 여자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계속 찾아보던 중 메모장에서 암호가 걸린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죠. 포기하려던 순간 최근 삭제 항목에 지워지지 않은 기록이 하나 보였습니다. 채무 정리, 아파트 담보 평가 보고서, 판비 TF, 우리 집, 그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히려 했던 것입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 저장하고 그 휴대폰은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어머니가 익숙한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열자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퉁퉁 부은 눈과 열려있는 서재문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뭘 찾았니?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주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휴대폰. 제 설명을 다 들은 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만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입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죠. 일단 모르는 척해라. 어머니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백업해두고 원래 휴대폰은 제자리에 둬. 왜요? 당장 가서 따져야죠. 그러고 나면 그놈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 네가 무슨 답을 들을 수 있겠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저는 어머니가 서랍의 각도를 확인하며 누군가 뒤진 흔적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의심은 하고 있었지. 남자가 변하면 티가 나는 법이니까. 어머니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거 마시고 병원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못하겠어요. 해야만 해. 네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집, 재산, 자존심까지도. 그놈은 지금 아파. 법은 약자 편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 네가 그놈보다 더 냉정해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눈빛의 어머니를 처음 보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결국 저는 맛도 느껴지지 않는 탕을 마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혼 전문이야. 네가 준비되면 소개해주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결혼이 정말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어쩌면 어머니의 말처럼 하늘이 제게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해방될 기회가 아니라 진실을 보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기회. 병원 형광등이 천장에 새하얀 빛을 던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의자에 앉아 제 모습을 비추는 유리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죠. 이게 정말 나일까? 한때 동료들 사이에서 디자인팀 여신이라 불리던 김수연이 삐삐삐 모니터의 경고음이 갑자기 정적을 깼습니다. 203호 보호자분, 203호 환자분, 간호사의 외침이 병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무리가 이준호의 병실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틈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누군가는 주사기를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제세동기를 밀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한 간호사가 저를 문 밖에서 막아섰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의사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정질환이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1mg, IV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호 씨가 바로 갈게.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모와 마스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모와 마스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콧잔등을 문질렀습니다. 남편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문제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심근병증입니다. 유전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은 없었나요? 의사가 진단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득 지난달 어느 늦은 밤 이준호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돌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했었죠. 그날 그는 바로 객실로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선생님,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온몸에 피가 멎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명희 여사였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 피가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드 마크인 자줏빛 재킷을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작은 롤로 만 채 마치 분노한 철수세미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안 오고 백이겠니? 시어머니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어때요? 저한테는 이 아들 하나뿐이에요. 의사가 참을성 있게
다시 한번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획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준호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못 쉬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험하게 됐잖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얼굴을 찌를 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부인,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보온병을 든 어머니가 복도 중앙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 같았죠. 어머, 박 선생님도 오셨네. 시어머니의 말투가 금세 비꼬는 투로 변했습니다. 남의 집 자식들 가르치시더니 이제야 당신 사위 챙길 시간이 나셨나 봐. 준호의 병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입니다. 수연이는 며칠 동안 뜬 눈으로 곁을 지켰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잖습니까? 어머니는 침착하게 제 옆으로 와 보온병을 건네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반쪽? 저 애는 준호가 빨리 죽기만을 바랄걸. 둘이 이혼하려던 거 내가 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 지금 준호가 아픈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죠. 뭐가 적절치 않아. 이거 봐. 하루에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야. 이걸 누가 감당해. 수연아, 너희 그 아파트 당장 팔아서 준호 치료비에 보태.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 청구서를 보고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종이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건 사부인, 법적으로 그건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사부인께서 팔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너희 모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준호한테 무슨 일 생기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의 원망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넌 가서 좀 쉬어. 여기는 엄마가 있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보온병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 안의 탕은 아직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중환자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 우리 아들 봐야겠어.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에게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은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저편 의자에 앉아 10분에 한 번씩 간호사실에 가서 아들의 상태를 물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가끔 물을 마시거나 무언가를 먹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꼭두각시처럼 그 지시를 따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시어머니는 근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겨우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침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온갖 튜브와 전선이 그의 몸에서 뻗어나와 기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인공호흡기의 리듬에 맞춰 오르내렸고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5년간 함께 살았던 이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말한 심근병증, 그 수많은 문자 메시지, 집을 담보로 잡으려던 계획표. 나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준호야, 너 대체 나한테 뭘 얼마나 숨긴 거야. 나지막이 말하자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오직 모니터의 파동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너도 좀 쉬어야지. 엄마가 여기 있을게. 조금만 더 있을래. 어머니는 더는 권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중환자실의 새하얀 불빛 아래 어머니의 눈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랑 준호 씨 결혼하는 거 반대했어?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놈은 널 보는 눈빛에 존중이 없었어. 그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격이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놈은 네 말을 3번이나 끊었어. 네가 국을 떠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돌아갈 때는 새로 닦은 마루를 구두로 밟고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지.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어머니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 집이 지방이라서 싫어하는 줄 알았지. 지방이 뭐 어때서. 나도 지방 출신이야. 엄마는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런 건 꾸며낼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준호는 결혼 후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잘 되고 나서는 반대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엄마, 나 이거 발견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불륜 문자 메시지와 송금 기록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보고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구나. 어머니는 1,000만 원짜리 송금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이 돈 아마 너희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아. 속이 뒤틀렸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아직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 휴대폰 제자리에 잘 뒀지? 어머니가 제 손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대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잘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이준호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깨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왜요?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우리 재산까지 빼돌렸는데 왜 내가? 그래야 그놈이 진짜 뭘 하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수연아,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뱀을 잡으려면 일단 굴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정밀한 컴퓨터처럼 모든 말을 계산해서 내뱉는 듯 했습니다. 평소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이웃들의 다툼을 중재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엄마,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본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경련했습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했죠. 그 시절 사연 없는 여자가 어디 있었겠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가서 좀 자둬.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 저는 너무 피곤했지만 휴게실 간이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불륜 문자 메시지와 집을 팔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책까지 세워둔 듯한 어머니의 태도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몰래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아래층으로
전화를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자 이준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생일.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약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준호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유나야. 서류, 서명.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나, 카카오톡에 있던 최 대리. 더 물어보려는데 그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미친 듯이 요동쳤고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또다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아침 식사와 함께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준호네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 어머니는 제 손에 따뜻한 두유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지분 20%를 최유나라는 여자한테 넘겼더구나. 그리고 나머지 지분도 전부 담보로 잡혔어. 채권자는 유령회사고 최유나. 저는 하마터면 두유를 쏟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카톡 속의 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회사는 잘 되고 있었잖아. 겉으로만 그랬겠지. 내 생각에 그놈은 재산을 빼돌리고 너랑 이혼할 계획을 세웠던 거야.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을 뿐이지.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휴대폰에서 봤던 채무 정리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까지. 이제 어떻게? 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자, 당신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바로 저 여자예요. 어제 저 여자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 상태가 나빠졌다고요. 분명 무슨 약을 탔을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부장이라 불린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 저 여자딸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던 거 다 안다고. 우리 아들이 빨리 죽기만을 바랄 거 아니야. 저 보온병에 든 국에 뭘 탔을지 누가 알아. 시어머니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 국, 저도 마셨다고요. 너야 당연히 괜찮겠지. 내 몸보신하라고 끓여온 걸 테니. 시어머니는 이 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보온병, 당장 압수해서 성분 검사해 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아요, 검사하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4시간 동안 푹 고운 토종닭 백숙인데 먼저 한번 맛보시겠어요? 어머니는 보온병을 열어 시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여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경찰 불러.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소동은 결국 병원 보안팀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내일 기자를 데려와 폭로하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시종일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온몸을 떨고 있을 때 제 손을 꽉 잡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쪽이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어머니의 단호한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이 결혼의 위기 속에서 저의 유일한 아군은 어머니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두렵게 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전쟁의 잔혹함을 저보다 어머니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 이준호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닷새 후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복도 끝 탕비실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수연 씨, 203호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플라스틱 포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그는 몇 번 짧게 의식을 회복했지만 곧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의사는 뇌 손상 후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의 초점 없는 눈을 볼 때마다 우리가 키우다 죽었던 금붕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금붕어도 죽기 전에 꼭 저랬었거든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병실 안. 이준호는 침대 머리를 올린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의 옆 얼굴에 주황빛을 드리웠습니다. 이번 전보다 광대뼈는 더 튀어나왔고 턱에 자란 수염 때문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저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제게 멈췄지만 초점은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죠.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의사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야, 수연이, 김수연. 당신 아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기억 안 나?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은 제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디자인 시안을 그가 거절할 때마다 그는 늘 저런 표정을 지었죠. 김수연. 그는 제 이름을 되뇌다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의사가 달려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은 거의 정상인데 기억에 단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일은 기억 못하지만 오래전 기억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는 며칠 혹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저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 회복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선택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준호는 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 저에 대한 배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쳐들어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로 달려가 이준호의 얼굴을 붙잡고 살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알아보겠니? 엄마. 이준호의 눈빛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라. 지금은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의사, 간호사들의 신뢰를 얻는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께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하려다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간호사를 보고는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척은. 이준호의 시선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오가다 간호사에게 멈췄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주일 넘게
혼수 상태셨어요. 아내분께서 밤낮으로 간호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죠. 간호사가 약을 갈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저를 보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 짜이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는 침대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고향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반응은 느렸지만 어머니를 기억하는 듯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방인처럼 침대 발치에 서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대화하는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또 여긴 왜 왔어? 밥 주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이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호야, 몸은 좀 어떠니? 이준호는 멍하니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장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봤지? 우리 아들은 제 엄마밖에 몰라. 어떤 사람들은 괜히 와서 착한 척할 필요 없다고.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에 탕을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수연아, 따뜻할 때 먹어. 그릇을 받아드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탕의 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가 따라 들어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려는데 또다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보니 어머니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어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지막 생리는 이준호가 사고 나기 2주 전이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던 주기가 벌써 열흘이나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냉전 전에 딱 한 번 관계를 가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약국에서 샀어. 10분 후 작은 창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변기에 앉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심지어 집이 담보로 잡혔을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임신이라니. 어떻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더니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윤명이한테는. 하지만은 없어.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들이 널 쥐고 흔들구실만 더 만들어주는 꼴이야.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창백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29. 결혼 5년 차. 곧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배신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 이보다 더 얄궂은 일이 있을까. 병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이준호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아, 천천히 먹어. 엄마가 3시간이나 푹 끓인 거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국물하고는 영양부터가 다르지. 어머니는 못 들은 척 침대 옆 탁자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임신이라는 충격에 빠져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는 왔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업자는 기억하면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다니. 왔고 말고. 매일같이 왔어. 어떤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널 얼마나 걱정하는데. 시어머니가 냉큼 대답했습니다. 마침 그때 강민석이
과일 바구니와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준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잠시 놀라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회사, 괜찮아? 이준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요. 다 괜찮습니다. 강민석은 빠르게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저와 어머니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푸른마을 아파트 프로젝트 계약서. 환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업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강민석은 멋쩍게 입을 다물고 서류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형, 푹 쉬세요. 회사는 제가 있으니까요. 그는 저를 향해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도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불편한 속을 애써 참으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의 시선이 계속 강민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일 얘기를 할 때 늘 여유로웠습니다. 저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돌아가고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반쯤 잠든 이준호만 남았습니다. 엄마, 나 준호 씨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어. 가서 뭘 찾으려고?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아까 준호 씨가 강민석 씨 셔츠 보는 눈빛이 꼭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 내일 엄마가 가볼게. 넌 여기 남아서 윤명희를 감시해.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이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속눈썹이 아침 햇살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대학 시절과 똑같았죠. 그때는 그가 잠들면 몰래 속눈썹을 세어보다 그가 갑자기 눈을 뜨는 바람에 놀라 웃음보가 터지곤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도는 사이 저는 의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선생님, 남편의 심장병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심근병증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무리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병은 유전될 확률이 높아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멍하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는 깨어나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방금 아내분 어디 가셨냐고 찾으시던데요.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해낸 걸까? 하지만 이준호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 대리님은 안 오셨나요? 저와 간호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최 대리님이요? 재무팀 최윤아 대리요. 이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아내는 잊었지만 내연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안 왔어요. 이준호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채 눈을 감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어색하게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후 늦게야 굳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에 간 사이 어머니는 속옷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민석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책상 서랍에 있던 이걸 가져왔어.
어떻게 회사에 들어갔어? 저는 아직 온기가 남은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네. 옛날 제자의 딸이야. 사위 의료보험 서류 가지러 왔다고 했지.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으로 USB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8섬원 USB를 열었습니다. 팔스프로크로 방고크루고 방고꼬크루고 가장 최근 파일의 이름은 채무제조정이었고 날짜는 이준호가 사고 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자산 이전 계획서였습니다. 우리 집이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고 제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필체는 놀라울 정도로 제 것과 비슷했죠. 이거 위조된 거야. 난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진정해. 서명 위조는 범죄야.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어머니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계속 파일을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반년 전에 이미 회사 지분 30%를 최윤아에게 몰래 넘겼고 나머지 지분은 대성투자라는 회사에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대성, 어머니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가짜 빚을 만들어 제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이혼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구역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신체적인 거부 반응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내일 이 변호사님 찾아가야겠다.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가 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갈게. 저는 입을 닫고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야 내 딸이지. 그날 밤 오랜만에 돌아온 집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도 잠들지 않고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황급히 앨범을 덮었지만 저는 군복을 입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스치듯 보았습니다. 잠이 안 오니?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 낳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널 가졌을 때 네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 저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이혼하셨지만 그 이유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널 지울까도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 아이는 내 아이일 뿐 그 사람과는 상관없다고.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가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때린 거야? 제가 흉터를 가리키며 묻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준호를 처음 봤을 때 그 눈빛만 보고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거라.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 침대로 돌아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뜻밖의 작은 생명에게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든 이 아이는 내 아이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를 선택했던 것처럼.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이준호가 또다시 심정지를 일으켜
응급처치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어젯밤에 너희가 돌아가고 나서부터 준호 상태가 이상했다고.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부인,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의사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지쳐 있었죠. 환자에게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다 같이 여기 계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남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끌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러 가자. 병원을 나서자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는 택시를 잡아 이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망설이자 어머니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바로 지금. 수연아, 동정심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거야. 저 안에 있는 놈은 그럴 가치가 없어. 저는 어머니의 단호한 옆모습을 보며 잔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뱃속에 아직 형태도 없는 작은 생명을 위해서. 이 변호사 사무실은 에어컨이 너무 빵빵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여미며 무의식적으로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개월, 가끔 헛구역질을 하는 것 외에는 이 생명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아이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제 결혼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제공해 주신 증거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USB를 컴퓨터에서 뽑았습니다. 서명 위조, 재산 은닉, 외도,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면 됩니다. 이 증거들이면 그 사람 빈손으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법원에서 참작의 여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저는 더는 이준호를 위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3일 전 중환자실에서 그가 최대리를 찾았던 순간부터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더는 그 이름에 아파하지 않았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다녀올게. 너는 집에 가서 쉬어. 나도 갈래. 안 돼. 너는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일에서 떨어져 있어야 해. 집에 가서 디자인이나 해. 지연이가 소개해준 그 펜션 프로젝트 말이야. 어머니는 드물게 강경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대학 동기인 지연이는 제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수년간 손 놓았던 전공을 다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지만 텅 빈 캐드 화면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도 꽤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강빈 캐드 화면을 보며 재고파 결혼 후 내가 먹여 살릴게라는 이준호의 말에 저는 점차 일을 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그의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이혼 시
더 불리하게 만들려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실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수연 씨, 남편분 오늘 상태 안정적이셔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아까 수연 씨 찾으시던데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언제 오시냐고 회사 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회사 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그의 목숨과도 같은 회사를 먼저 떠올리는군요. 내일 간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문득 무언가 떠올라 주소록에서 한참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대리, 이준호 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자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시끄러운 배경 소음과 함께 후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아,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1시간 후 저와 민정이는 회사 아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회사, 요즘 어때? 그냥, 그렇죠. 강 이사님이 준호 사장님 입원하시는 동안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하고 최 대리도 매일 출근해서 재무팀을 관리하고 있어요. 민정이는 커피를 저으며 불안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둘이 사이는 어때? 쨍그랑 커피 스푼이 컵에 부딪혔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 스푼이 컵에 선배님, 묻지 마세요. 민정아, 솔직하게 말해줘. 나 이준호 씨랑 이혼할 거야. 증거가 필요해. 제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자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최 대리가 목에 하고 다니는 목걸이. 작년에 사장님이 선배님 생일 선물로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 사람이 사장님 사무실에서 제가 서류 드리러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To my love 라는 문구와 날짜가 새겨진 주문 제작 상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이준호는 말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 회사 계좌에서 4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자재 대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최 대리 은행 알림 문자를 봤어요. 민정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오늘 우리 만난 건 비밀로 해줘. 저는 테이블 위에 20만 원을 놓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길가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아니면 병원으로?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연아, 너 어디야? 회사 근처. 왜? 당장 집으로 가. 병원으로는 절대 오지 마. 이준호, 기억이 전부 돌아왔어.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하더라. 그 대학 동창, 이혼 전문이라는 그놈 말이야. 그리고 윤명이 아까 몰래 의사 사무실에 들어갔어. 둘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습니다. 오는 길에 지연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시안 재촉하는데 어떻게 돼가? 그루소 챙고 IT, MP.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억지로 컴퓨터를 켜고 어제 그리다만 평면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선과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출 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저는 화를 내며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다 저를 보고는 살짝 놀랐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깼니? 지금 몇 시야?
밤 9시 반, 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식당 아주머니께 부탁해서 막 만든 거야. 도시락을 여니 생선찜과 나물, 그리고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후 냄새에 민감해져 이런 담백한 음식만 겨우 먹을 수 있었죠. 이준호 씨는 어때? 제가 국을 떠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묻자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더라. 어릴 때 일까지 기억해냈어. 그런데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 변호사가 오후에 와서 2시간 동안 병실에서 얘기했어. 윤명이가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 무슨 꿍꿍이일까? 이거 봐라.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준호와 최윤아의 다정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고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난달 제가 친정에 갔던 날 2사람이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붙였어. 그때는 그냥 의심만 했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반년 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관계가 겉으로는 괜찮았을 때였습니다. 이준호는 심지어 매주 저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갔었죠. 왜 진작말 안 했어? 말했으면 네가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놨겠지. 그럼 뱀만 놀라게 하는 꼴이야. 수연아, 어떤 싸움은 단번에 끝내야 하는 법이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대학 시절 어머니가 제게 장기를 가르쳐 주시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차를 버릴지언정 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늘 전략가였고 저는 늘 감정적이었죠. 내일 병원에 갈 거야. 직접 물어봐야겠어.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같이 가주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사진들과 민정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몰래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잡했던 감정들이 일에 집중하자 차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올 때쯤 펜션 디자인 시안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어머니는 제 다크서클을 보며 물었습니다. 시안 다 그렸어. 이따 병원 가기 전에 회사에 먼저 들릴 거야. 너무 위험해.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분이면 돼.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오전 9시 저와 어머니는 회사 건물 아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저 혼자 올라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비어 있었고 저는 곧장 이준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유리병 너머로 최윤아가 이준호의 자리에 앉아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만 너무 멀어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물러나 재무팀으로 향했습니다. 선배님? 신입사원인 김대리가 저를 보고 놀라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의료보험 서류 가지러 왔어요. 사무실 열쇠 누가 가지고 있죠? 최 팀장님이요. 방금 나가셨는데. 김대리는 불안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한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덩였고 그럼 할 수 없지. 혹시 서랍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말을 마치고 이준호가 평소 서류를 보관하던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선배님,
그건 규정에 어긋나는데. 무슨 규정? 내가 이 사람 아내고 이 회사 지분 절반이 내 거야. 저는 차갑게 말하며 잠겨있지 않은 가장 위 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윤아의 개인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여분 스타킹, 심지어 뜯어진 피임약까지. 두 번째 칸에는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장부를 펼치자 사장님 치료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이준호의 치료비는 계속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 한 푼도 나온 적이 없었죠. 계속 장부를 넘기려는데 등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장부를 휴대폰으로 찍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귀한 분이 오셨네. 최윤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목에는 역시나 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젊고 예뻤습니다. 기껏해야 25. 그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의료보험 카드 가지러 왔어요. 의료보험 카드요? 병원에 있잖아요. 사장님이 말 안 해주던가요? 최윤아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선배님,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장님이요. 우린 비밀 같은 거 없거든요. 최윤아는 의기양양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웃는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심근병증이 유전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윤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멍해진 틈을 타 재무팀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등 전체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제 안색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가짜 장부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준호가 최윤아한테 내가 임신한 걸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자. 병원으로. 이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호와 최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내 대화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응. 아이가 성인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나. 누굴 겁주는 거야? 준호 씨. 그래서 그 여자랑 언제 이혼할 건데? 이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둘이에서 급할 거 없어. 지금 임신 중이라 법적으로 이혼도 안 돼. 아이 낳으면 빈손으로 쫓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나랑 결혼한다고 했으면서. 자기야, 조금만 참아. 회사 자산 다 정리하고 빚은 전부 그 여자한테 떠넘긴 다음에 우리 둘이 싱가포르로 가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준호는 침대에 반쯤 누워 있었고 최윤아는 그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를 보고는 감전된 듯 떨어졌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왔어? 의료보험 카드 가지러. 회사에 있다더니 알고 보니 내연녀 목에 걸려 있었네.
제가 서서 말하자 최윤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연아, 오해야, 오해? 둘이 짜고 가짜 장부 만든 것도 오해고 나한테 빚 떠넘기려던 것도 오해고 내가 임신한 거 저 여자한테 말한 것도 오해니? 이준호, 나 어제 산부인과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아이 아주 건강하대. 유전병 같은 거 전혀 없다고. 이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윤아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나가.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제가 차갑게 말하자 최윤아는 이준호를 보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장부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5천만 원 치료비 어디 갔어? 이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을 침대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설명 필요하니? 대단하시네요. 장모님, 탐정은 얼마나 붙이셨어요? 하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일로 재미 좀 보셨을 테니. 이준호는 갑자기 사진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 닥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가 왜 우리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야. 두 사람이 20년 전에 그만하라고 했다. 이준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준호, 내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는 제가 그를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가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베개에 기댄 채 우는 것 같기도 웃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흉터가 햇빛 아래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이준호 씨 아버지랑 아는 사이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검사실 번호였습니다. 김수연 씨. 산전 기형아 검사 결과 나왔는데 수치 하나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결과는 마치 칼날처럼 제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21번 사염색체성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확진은 아닙니다. 양수 검사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유산의 위험이 따르니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니, 제게 남은 가족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남편은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마저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고개를 드니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저는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양수 검사 받자. 내가 아는 산부인과 과장님이 있는데 실력 좋으신 분이야. 만약 진짜 다운 증후군이면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마주해야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원치 않는다면
엄마는 네 결정을 지지할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르지 않은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의 아버지는 최악의 인간이며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워낼 능력이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까 이준호 씨가 한 말 무슨 뜻이야? 그 사람 아버지를 알아? 어머니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알고 싶어. 복도 끝 전자시계가 14시 59분에서 15시 0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 이태식은 내 아빠의 동업자였어. 뭐라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5년 전 두 사람이 같이 건자재 회사를 차렸지. 그러다 회사가 망하고 내 아빠는 모든 빚을 떠안았지만 이태식은 돈을 들고 사라졌어. 이준호 씨도 이 사실을 알아?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그놈은 몰랐을 거야. 이태식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죽었고 그들 고향은 다른 도시였으니까. 어머니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재미 좀 봤다는 건 뭐야? 이태식이 바람을 피웠어. 내가 내 아빠한테 경고했지만 믿지 않았지. 결국 그 여자가 회사 돈을 들고 튄 후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옆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의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 분명 그 과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이준호 씨 결혼을 반대했던 거구나.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그래. 눈빛도 사소한 버릇도 심지어 사랑을 속삭이는 방식까지도 똑같았지.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방금의 대화가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너는 쉬어야 해. 그 후 2주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다녀왔고 그 소식들은 하나같이 숨막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빠르게 회복해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최윤아는 은행원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션 디자인 시안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디자인 영감은 더 샘솟았습니다. 수연아,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예전보다 훨씬 대단한데. 지연이는 제 작업물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이것만 마음에 들면 자기 새가게 컨설팅도 맡기고 싶대. 다행이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줄어들고 있었고 이 디자인 비용은 절실했습니다. 아, 맞다. 남편한테 들었는데 이준호 씨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펜을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거래처에 줄 돈이 엄청나게 밀렸다고. 소송 건다는 사람도 있대. 괜찮아. 우리 재산은 각자 관리한 지 오래됐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지연이를 보내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전화를 바로 받았는데 3번을 시도하다 결국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실에는 이준호 혼자였습니다. 그는 창가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죠. 안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나 보지. 이준호는 무릎 위 담요를 정리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황급히 휠체어를 돌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유언장 썼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의 입꼬리가 경련했습니다.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당신 재산 전부 우리 아이한테 남겨. 그래, 모든 재산, 집, 차, 회사 지분까지 전부 다 우리 아이한테 남길 거야. 이준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겠다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데 죽다 살아나니 많은 걸 깨달았거든. 아이는 죄가 없잖아. 최고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풍부했지만 그 눈빛은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 보여줘. 이미 공증까지 끝났어. 아이 낳으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준호는 서류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더 물어보려는데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꽉 쥐고 있었죠. 엄마, 왜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제게 기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열나잖아. 병원 가야지. 이거부터 봐. 어머니는 억지로 말하며 구겨진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옛날 친구가 방금 알아봐 준 거야. 그것은 회사 자산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이준호의 회사는 반년 전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고 모든 자산은 3중, 4중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부채 총액은 40억 원이 넘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회사 법인 대표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난 아무데도 서명한 적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위조한 거야. 너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억 원. 저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함정이야. 아이가 재산을 상속하면 빚도 같이 상속돼. 그놈은 네가 후견인으로서 아이 대신 빚을 갚게 될 거라는 것까지 계산한 거야. 어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에게 재산을 남기는 척하며 실제로는 제게 빚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당장 말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베개 위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저는 미친 듯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방금 떠났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납을 하려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오후에도 오셨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셨어요. 어제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위해 이준호의 회사를 조사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응급실 박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배님, 저 민정이에요. 방금 강의사랑 최 팀장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두 사람이 선배님 디자인 시안으로 새 프로젝트 입찰에 들어가려고 해요. 최 팀장이 이미 파일 받았다고 내일 바로. 짧은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펜션 디자인 시안은 제 노트북에만 있는데 잠깐 지난주 이준호가 제 새 작업물을 보고 싶다며 노트북을 병원으로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노트북은 병실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입원하셔야. 선생님, 저희 어머니 베개 밑에 종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의사는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가 꽉 쥐고 있던 자산 보고서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아가는 듯한 글씨체였습니다. 수연아, 기억해. 1.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2. 펜션 시안 저작권 등록할 것. 3. 이 변호사에게 대성투자 조사를 의뢰할 것. 엄마는 괜찮아. 그놈들 상대하는 데 집중해. 엄마, 눈물이 메모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집에 가서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펜션 디자인 파일은 제가 병원에 갔던 바로 그날 오후 3시 17분에 복사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 작품 등록을 신청하고 지연이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당장 펜션 사장님한테 말해야겠다. 아니, 잠깐만. 그냥 그대로 쓰게 둬. 내가 몇 군데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바꿔놨거든. 공사하다 보면 문제 생길 거야. 그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지연이는 잠시 멍해 있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대박. 역시 박 선생님 딸이야. 전화를 끊고 어머니의 서재에서 대성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에서 잠긴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몇 개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일을 입력하자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제 생일을 입력하자 가장 위에는 25년 전에 대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대성건자재 명의로 된 대출. 보증일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 그리고 그 옆에 이준호와 닮은 말은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태식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옥자, 동진, 태식, 대성개업 기념, 1996, 5, 8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성은 아버지와 이태식이 함께 차린 회사였습니다. 계속 상자를 뒤지니 대성건자재 사기 대출 혐의, 대표 잠적이라는 제목의 낡은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1997년, 제가 1살 때였습니다. 기사에는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내부자 제보가 있다고 쓰여 있었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연 씨, 남편분 상태에 변화가 있으니 빨리 한번 와주세요.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꼭 수연 씨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고 하네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이준호는 제게 사과하며 모든 재산을 제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민 지분 양도 계약서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의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 계약 체결일 기준, 회사는 어떠한 미공개 부채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그 조항을 가리키자 이준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항이야. 회사에 숨겨진 빚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 40억 원짜리 빚은 뭔데? 제가 자산 보고서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누가 줬어? 그게 중요해. 당신 수법 너무 유치해. 나한테 지분 넘겨서 빚 떠안기고 당신은 최윤아랑 돈 들고 도망가려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애원하던 표정이 점차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래. 다 알았다고 쳐. 그래서 뭐? 넌 내 아내야. 법적으로 그 빚. 너도 책임져야 해.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 엄마가 말 안 해줬나?
대성 건자재 망했을 때 내 아빠도 깨끗하지 않았어. 최윤아 고모랑 뭐라고? 제가 소리치자 그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물어봐. 아직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니 이상하긴 하네. 안 그래? 그의 말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고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 병실 쪽에서 나오는 최윤아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죠. 쓰레기통에서 분말이 묻은 수상한 휴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는 젊은 여자가 친척이라며 어머니를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주치의에게 어머니의 상태가 누군가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정밀 독극물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 조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대성에 대한 조사 자료는 이미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병원 옆문에서 최윤아와 강민석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유언장, 아이, DNA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저와 제 아이가 걸려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 변호사님이 보낸 서류 봉투가 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대성에 대한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조된 서명, 그리고 이태식과 최윤아의 고모인 최은미의 다정한 사진. 사진 속 최은미의 손목에는 나비 모양의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농약에 쓰이는 희귀한 식물성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설 탐정 서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제 집에 도청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이태식과 최은미가 꾸민 살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횡령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브레이크 오일을 빼놓아 사고를 위장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서 씨에게서 이준호가 집을 나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를 따라가 보니 그는 최윤아가 사는 고급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빌라 뒤편에서 두 사람이 부엌에서 다정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몰래 녹화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작은 병을 꺼내 최윤아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배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산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서 씨는 제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제게 도움을 청하는 척하며 빌라 현관에 몰래 설치한 도청기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래. 알아. 하지만 유언장은 이미 공증됐어. 아이만 태어나면 빚은 전부 그 여자 몫이야. 그때 우린 싱가포르로 뜨는 거야. 친아빠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최윤아와 이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호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빚을 떠넘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그때 정말 대단했어. 김동진한테 빚 다 떠넘기고 자살로 위장하다니.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야. 입 닥쳐. 그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이 모든 것이 25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재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의사 2명과 함께 병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짜 DNA 검사 결과지를 흔들며 제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장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가 링거대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윤명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을 죽이고 이제는 내 딸과 손주까지 해치려는 거냐.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내 지문과 DNA를 확보했어. 네가 보온병에 넣은 그 독극물 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요구했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배에 또다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저는 이준호가 작은 병을 꺼내 어머니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다른 병실에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준호가 어머니의 물컵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편지와 은행, 비밀금고, 열쇠를 남겼습니다. 금고 안에는 이태식의 살인 증거와 이준호의 모든 범죄 증거,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재산 상속 서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지도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최윤아는 사촌 관계였고 심지어 시어머니와 이태식은 남매였습니다. 이준호는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25년간 홀로 조사해 왔습니다. 김수현 씨, 어머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윤명희에게 들려줘.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녹음기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며 제 가족을 건드리지 않으면 증거를 묻어주겠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함정이자 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협박에 굴복했고 저는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로 이준호와 최윤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외손주야. 이름은 김시우.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기억나? 아들이면 시우, 딸이면 시아라고 짓고 싶다고 했잖아. 이준호와 최윤아는 살인미수와 중혼죄로 수감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금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저 멀리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보였습니다. 손목에 나비 모양의 점이 있는 최은미. 25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쫓아갈까요? 서 씨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품 안의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란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란다.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저는 옹알이를 하는 아들을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는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심어두신 히아신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보라색 꽃잎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마치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처럼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